아빠, 저랑 같이 밥 먹어도 돼요? 허기진 소녀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외로운 백만장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주변의 모든 재벌들이 그가 소녀를 내쫓을 거라 생각하며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의 예상 밖 대답은 레스토랑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고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여러분, 저희 작업을 응원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한정식당 해운대궁에서 김민호는 자신의 예약석 앞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32세의 그는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을 통해 2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일구어낸 서울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가로 꼽혔다. 식탁 위에는 명이나무를 곁들인 전복구이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크리스탈 잔에 담긴 청주는 테이블을 장식하는 촛불의 황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한국 상류층의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났다. 재벌가 사람들은 국제 비즈니스를 논의하고 사교계 인사들은 화려한 보석을 자랑하며 변장한 연예인들은 전략적으로 배치된 예약석에 앉아 있었다. 이곳에서의 한 끼 식사 가격은 많은 한국인의 월급과 맞먹었지만 단골 고객들에게는 그런 사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듯했다. 김민호는 스마트폰 화면을 무심코 넘기며 끊임없이 들어오는 재무보고서와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의 은행 계좌 잔고는 분기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매번 새로운 사업적 성취에서 느낄 것이라 기대했던 만족감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소지 중 하나인 청담동의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 자신과 공손한 거리를 유지하는 조용한 직원들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를 따라다니는 공허함은 재정적 성공에 비례해 심화되는 것 같았고 그의 물질적 성취와 깊은 정서적 고독 사이에는 잔인한 대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주방에서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완벽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웨이터들은 깊이 허리를 숙이며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김민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는 사업 통화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불빛들은 그의 내면의 어둠을 밝히지 못했다. 김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복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완벽하게 조리된 해산물이었지만 그에게는 맛도 향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다시 업무로 돌아갔다. 내일 있을 중요한 투자자 미팅, 다음 주 해외 출장, 새로운 앱 출시, 끝없는 일정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식당 입구에서는 새로운 고객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한 젊은 커플이 화려한 웃음소리와 함께 들어섰고 그들의 행복은 김민호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자신의 유리잔을 바라보았다. 맑은 청주 속에 자신의 왜곡된 모습이 비쳤다. 성공했지만 공허한, 부유하지만 가난한, 존경받지만 외로운 남자. 더 필요한 것 있으십니까, 김 사장님? 정중한 웨이터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민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서울의 밤은 더욱 깊어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김민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작은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다. 김민호가 자신의 금빛 고립 속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식당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다. 고급 빌딩들 사이의 그림자 속 골목길에서 소연이라는 어린 소녀가 1시간 넘게 식당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겨우 7살인 그녀의 큰 까만 눈동자는 서울의 차가운 거리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조숙함이 담겨 있었다. 한때는 예쁘게 빛났을 분홍색 원피스는 이제 더럽고 그녀의 마른 몸에 비해 지나치게 컸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계속 걷느라 굳은 살이 박힌 맨발은 식당의 환한 창문을 통해 보이는 호화로움과 고통스럽게 대비되었다. 소연은 장식용 소나무 뒤에 전략적으로 숨어 텅 빈 배의 고통을 달래줄 음식 찌꺼기를 얻을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틀 연속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고 쓰레기통에서 찾은 잔해와 가끔 그녀의 상황에 감동한 관광객들의 친절함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허기는 그녀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어 새벽부터 그녀의 외로운 밤까지 함께하는 통증이 되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잘 손질해 주었던 곱슬머리는 이제 엉키고 윤기를 잃어 그녀의 현재 존재를 특징 짓는 몇 달간의 방치와 기본적인 돌봄의 부재를 반영했다. 소연은 배고픔이 가져오는 현기증을 느끼며
벽에 기대어 섰다. 식당에서 나오는 구운 고기와 김치찌개의 향기는 그녀의 허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녀는 지난 겨울밤 어머니가 만들어준 마지막 김치찌개를 떠올렸다. 그때는 아버지도 함께였고 그들은 작지만 따뜻한 원룸에서 행복했다. 그 기억은 이제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명동의 거리는 한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쇼핑객들과 관광객들로 붐볐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거리를 밝히고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소연은 스스로를 더 작게 움츠렸다. 그녀에게 이 축제의 불빛들은 다른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그림자 추위, 그리고 끝없는 배고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화려한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식당에서 나오며 소연의 옆을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소연에게 눈길을 주었지만 곧 이를 피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소연은 이제 이런 반응에 익숙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문제나 불편함으로 보았고 도울 의무를 느끼지 않았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눈송이들이 서울의 밤하늘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소연은 떨리는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추위를 견디기 위해 몸을 더 움츠렸다. 그녀는 작고 더러운 손가락으로 식당 창문을 통해 보이는 음식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엄마, 오늘은 뭐 먹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답은 오직 차가운 겨울바람의 휘파람뿐이었다. 소연의 첫 번째 식당 외부 테이블 접근 시도는 경비원에 의해 가차없이 중단되었다. 해운대공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방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차단하도록 훈련받은 이 남자는 그녀를 재빨리 발견하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의 말은 냉정하고 결정적이었다. 돈을 내는 고객들을 놀라게 하는 구걸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그녀의 존재는 이 고급 장소에 부적절하다고 했다. 여기 어디서 왔어? 당장 사라져. 사장님께 말씀드릴 거야. 경비원은 쌀쌀한 겨울 공기 속에서 더 차갑게 말했다. 소연은 이 장면을 목격한 손님들의 충격받은 시선 아래 몇 걸음 물러섰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배고픔은 굴욕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힘이었다. 그녀는 안전한 거리에서 직원들의 움직임 패턴을 관찰하며 다음 시도를 위한 더 유리한 기회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눈이 더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고 소연의 얇은 옷은 그녀를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거의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양팔로 자신을 감쌌다. 그러나 추위조차도 그녀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식당 내부를 계속 살폈다. 우아한 커플이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을 테이블에 남겨둔 채 일어났을 때 소연은 자신의 기회를 포착했다. 재빠르고 계산된 움직임으로 그녀는 경비원의 일시적인 주의 산만함을 이용해 외부 테이블 쪽으로 살금살금 움직였다. 거의 버려진 빵 조각에 손이 닿을 뻔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팔을 불필요하게 강하게 붙잡는 단단한 손길을 느꼈다. 이봐, 말 안 들려?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경비원은 그녀의 마른 팔을 꽉 잡아 아프게 했다. 경비원은 그녀를 동요된 손님들의 시선에서 멀리 무자비하게 끌고 갔고 이전보다 더 격렬하게 위협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다시 식당 근처에 나타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약속했다. 소연의 더러운 얼굴을 타고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를 소모시키는 필사적인 필요성 앞에서 그녀의 결심은 여전히 굳건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제발요. 소연이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경비원은 그녀를 식당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 그녀를 땅에 거칠게 밀었다. 소연은 차가운 눈 위에 넘어져 손바닥이 긁혔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여자는 잠시 동정의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자 다시 자신의 샴페인 잔으로 관심을 돌렸다. 또 다른 손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경비원에게 미소를 지었다. 저런 아이들이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소연은 천천히 일어나 눈을 털어냈다. 그녀의 뺨에 맺힌 얼어붙은 눈물 자국이 겨울 달빛 아래 반짝였다. 식당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그녀는 손가락으로 얼굴을 닦았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는 듯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시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밤 소연에게는 오직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다. 계속 시도하거나 굶주림에 굴복하거나, 그리고 그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었다. 경비원의 굴욕적인 대우와 명백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소연은 식당에서 완전히 멀어질 수 없었다. 배고픔은 이제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되었고 바닷바람을 타고 그녀에게 닿는 갓 구운 빵의 유혹적인 향기는 그녀의 상황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식당 내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녀의 시선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다른 손님들과 달리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거나 소셜미디어에 정교한 음식 사진을 올리는 대신 이 남자는 그의 앞에 거의 손대지 않은 고급 요리에 완전히 무관심해 보였다. 그는 휴대폰에 몰두한 채 화면을 스크롤하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소연이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슬픔을 전하고 있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 남자의 무언가가 소연의 어린 마음속에 소중한 먼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어쩌면 그의 눈이 공허함을 바라보는 우울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의 어깨가 보이지 않는 무게에 약간 굽어있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과거에서 중요했던 누군가와의 이 명확하지 않은 유사성은 그녀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소연의 뱃속이 또다시 격렬하게 조여들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고 그녀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녀는 서울의 겨울 공기 속에서 떨며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깨달았다. 가까운 골목길에서는 노숙자 한 명이 판지 상자 안으로 들어가며 그녀에게 동전거린 시선을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손짓했지만 소연은 그 제스처를 무시했다. 낯선 성인을 믿기에는 거리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식당 입구에서 경비원이 이제 미국인 관광객 무리와 수다를 떨며 주의가 분산된 것을 재빨리 확인했다. 소연은 찾을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모두 모았다. 그녀는 어려운 순간에 어머니가 반복하곤 했던 격려의 말을 자신에게 속삭였다. 소연아, 넌 강하고 용감해. 포기하지 마. 항상 희망이 있어.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것이 마지막 시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당의 뒤쪽으로 조용히 움직이며 소연은 창문을 통해 그 남자를 다시 보았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음식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였다. 그녀의 직감이 그에게 다가가라고 말했다. 무언가가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소연의 온몸이 두려움과 기대로 떨렸다. 식당 내부의 따뜻함과 음식 냄새가 거의 압도적으로 그녀를 유혹했다. 경비원이 길 건너편에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기회를 포착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그녀는 마른 손가락으로 식당 유리창을 통해 남자를 가리켰다. 그 아저씨, 내 아빠 같아.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그녀의 발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옆문으로 살금살금 움직이며 소연은 지나가는 웨이터가 문을 열었을 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의 배고픔, 그녀의 절망, 그리고 그 남자의 눈에서 본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를 앞으로 밀어냈다. 식당의 따뜻한 공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피부를 감쌌다. 그 순간 그녀는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남자에게 도달하는 것. 그 남자가 그녀를 도울 수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그녀를 이끌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소연은 차가운 돌바닥을 맨발로 걸어 외로운 남자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존재는 세련된 손님들 사이에 즉각적인 동요를 일으켰다. 진주 목걸이로 장식된 한 여성은 고급 와인을 마시다 사례가 들었고 완벽한 정장을 입은 한 임원은 웨이터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조용히 손짓했으며 충격받은 속삭임이 주변 테이블로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저기 봐, 저 아이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한 여성이 동반자에게 속삭였다. 식당 지배인이 소연을 재빨리 발견하고 그녀의 방향으로 단호하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주요 테이블에 도달하여 독점적인 고객들에게 더 많은 당혹감을 주기 전에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연은 작은 체구와 타고난 민첩성을 활용하여 우아하게 차려진 테이블 사이를 능숙하게 피해 나갔고 어떤 직원도 그녀를 붙잡기 전에 김민호의 테이블 바로 옆에 서 있게 되었다. 사업가는 여전히 디지털 업무에 완전히 몰두해 있어 작은 침입자의 존재를 즉시 알아채지 못했다. 촛불의 황금빛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섬세한 그림자가 그의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을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놀라움의 표정으로 눈을 들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완벽한 바닥과 날카롭게 대조되는 맨발, 방치와 무관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낡은 원피스를 입고
그러나 잠시 그를 말문이 막히게 한 강렬함으로 빛나는 크고 표현력 있는 눈을 가진 채 영원한 순간 동안 시간이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았다. 식당 특유의 웅성거림이 마치 누군가가 세상의 볼륨을 낮춘 것처럼 사라졌다. 그 영혼에 매달린 순간 성공한 사업가와 버려진 아이의 시선 교환을 통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만났다.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지배인이 숨을 헐떡이며 테이블에 도착했다. 이런 보안 실패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지배인이 소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재빨리 김민호의 테이블 반대편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턱은 결의에 찬 채 위로 향해 있었다. 저 애를 내버려 두세요. 김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방을 가로질렀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권위 있었다. 지배인은 당황해 보였다. 하지만 사장님, 저희 식당 규정에 제 말 못 들으셨나요? 김민호가 말을 끊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는 감정의 섬광이 스쳤다. 소연은 자신이 숨 쉬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남자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언가 친숙한 것, 무언가 따뜻한 것, 그리고 지금 무언가 보호하는 것. 그녀는 손님들의 충격받은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눈이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바닥의 대리석 타일이 그녀의 발바닥 아래 차갑게 느껴졌고 식당의 공기는 갑자기 너무 따뜻하고 무거워 숨 쉬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지켰다. 김민호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는 소연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묻은 먼지, 엉킨 머리카락, 가늘고 떨리는 손가락.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아이의 눈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독, 상실,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의 작은 불꽃. 지배인은 계속 뒤로 물러서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 테이블에서 소공어림이 점점 커졌다. 김민호가 의자를 뒤로 밀고 천천히 일어서자 소연은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세상이 둘로 줄어드는 것 같았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아이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식의 순간이 흘렀다. 지배인은 숨을 헐떡이며 눈에 띄게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테이블까지 도착했다. 그는 이런 용납할 수 없는 침입을 허용한 보안 실패에 대해 깊이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호가 어떤 반응이나 대답을 형성하기도 전에 소연은 남은 모든 용기를 모아 사업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결의와 대조되는 취약성으로 두 삶의 과정을 영원히 바꿀 말을 발음했다. 아빠, 같이 밥 먹어도 돼요? 그 단순한 질문은 절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조용한 밤의 천둥처럼 세련된 환경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절대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전체 식당을 사로잡았다. 대화가 갑자기 중단되고 은수저가 공중에 멈췄으며 모든 시선이 동시에 구석 테이블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장면으로 향했다. 김민호는 완전히 굳어버렸고 커다란 눈으로 그 앞에 작은 인물을 응시했다. 그 특정한 단어, 아빠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우고 부성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일으키며 그의 마음속에서 강력한 메아리처럼 울렸다. 지배인은 처음 충격에서 회복하며 그 방해를 독점적인 환경에서 즉시 제거하려는 의도를 고집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배인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그러나 소연은 나이와 취약한 상황을 무색하게 하는 용감한 인내심을 보이며 김민호에게 간청하는 시선을 단호하게 유지했다. 제발 아빠. 그녀는 감정에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조용히 있을게요. 약속해요. 그녀의 말은 모든 사회적 관습을 관통하고 성공한 외로운 사업가의 마음속 무언가 근본적이고 깊이 인간적인 것을 건드린 잔혹한 정직함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김민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렸다. 갑자기 그의 수십억 원의 기업, 해외 투자, 그리고 끝없는 회의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 어린 소녀의 단순한 질문 앞에서 그의 인생의 성취는 텅 빈 것처럼 보였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더 많은 속삭임이 들렸다. 정말 그의 딸인가요? 아니요, 그냥 거리의 아이예요. 누군가 경비원을 불러야 해요. 이런 식당에서 이게 웬 말이에요? 지배인은 소연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김민호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감정이 담겨 있었다. 김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소연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왜 나를 아빠라고 부르니?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소연은 자신의 작은 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아저씨가 제 아빠 같아서요. 제 아빠도 항상 슬퍼 보였어요, 아저씨처럼.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요. 식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한 테이블에서 중년 여성이 불만을 표했다. 정말 이런 곳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다니 말도 안 돼요. 그 말을 듣자 김민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것은 소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한 아이가 그런 절망적인 지경에 이르도록 허용하는 세상에 대한 격렬한 분노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 그는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인도해온 모든 사업적 논리와 사회적 관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소연의 눈높이에 맞추어 무릎을 꿇었다. 식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이 예상치 못한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았다. 내 이름은 김민호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어떻게 불러? 소연이에요.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김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정소연이요. 김민호는 자신의 앞에 떨고 있는 아이를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세심하게 구축해온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외관 뒤에서 근본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배고픈 아이가 음식을 구걸하는 상황에 참혹한 단순함이 그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보호층을 관통했다. 뭐 좀 먹을래? 김민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연의 눈이 희망으로 커졌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지배인이 다시 끼어들었다. 이런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해운대궁에서 절대 용납되지. 윤 지배인님. 김민호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완전히 지배인을 무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 소연 양은 저와 함께 식사할 겁니다. 다른 테이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인접한 테이블에서 김민호의 선언이 또 다른 감지할 수 있는 소공어림을 일으켰다. 중년의 한 여성이 그녀의 핸드백을 꽉 쥐고 남편에게 충격받은 표정으로 속삭였다. 강남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이런 행동이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김민호는 소연의 키에 맞추어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두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평등을 상징하는 제스처였다. 그는 부드럽게 자신의 옆자리 의자를 당겨 그녀를 위해 테이블에 물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공간을 만들었다. 소연의 질문은 그가 정말 진지한지에 대한 학습된 의심을 드러냈다. 정말 같이 먹어도 돼요? 진짜로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는 반복적인 실망과 깨진 약속으로 인한 불신이 묻어 있었다. 물론이지. 김민호의 따뜻한 확인은 놀랄 정도로 진실한 미소와 함께했다. 그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미소 지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난 민호 아저씨라고 불러. 소연 양. 이 형식적인 호칭은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보통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성을 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김민호는 본능적으로 그들 사이에 존중과 상호 신뢰의 기반을 세우고 있었다. 이는 그의 사업적, 사회적 삶의 다른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위계적 역학과 현저하게 대조되었다. 지배인은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없었다. 김 사장님, 정말 원하신다면 프라이빗 룸을 준비해 드릴 수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김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 잘 있을 겁니다. 소연은 김민호를 불신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녀가 속삭였다. 김민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의무감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잊고 있던 무언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잃어버린 가족 연결의 기억이었다. 소연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를 잃은 후 외로웠던 어린 소년, 부자가 되기 위해 모든 감정을 억누르며 자라난 청년, 정우석 씨. 김민호는 근처에 서 있던 웨이터를 이름으로 불렀다. 소연 양을 위한 다른 식사와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 주세요. 웨이터는 눈에 띄게 망설이며 지배인을 향해 불안한 시선을 던졌다. 지배인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 사장님. 웨이터가 마침내 대답했다.
소연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 손님들의 화려한 의상과 장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런 세계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이는 그녀가 창문을 통해 바라보기만 했던 세계였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녀는 그 안에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김민호는 소연을 위한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세계가 충돌했고 어떤 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소연은 제공된 의자에 힘겹게 올라갔다. 그녀의 작은 발은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이는 그녀의 물리적 취약성과 고급 레스토랑의 우아함 사이에 강력한 시각적 대비를 만들어냈다. 소연의 진정한 존재감과 식당의 세련된 인위성 사이의 대조는 더 뚜렷하거나 상징적으로 중요할 수 없었다. 웨이터는 먼저 빵과 버터를 가져왔다. 김민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빈 위가 적절한 음식에 점진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소연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 양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아저씨. 그녀가 테이블 위 물건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크리스탈 물잔과 고급 은수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세계의 물건들이었다. 정소연 참 예쁜 이름이네요. 김민호는 진심으로 칭찬했다. 어디 살아요? 소연의 눈이 슬픔으로 흐려졌다. 지금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에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때로는 건물 계단 밑에서 자요, 문희 씨 아주머니가 허락하실 때. 그녀는 착해요. 하지만 다른 때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려고 했어? 김민호는 부드럽게 물었다. 소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지하철역 근처 찾으려고 했어요. 그곳이 조금 따뜻해요. 김민호는 이 대답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대답은 그를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겨울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는 7살 아이. 이 생각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소연은 김민호의 앞에 있는 접시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게 뭐예요? 전복이라고 해요.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 종류예요. 맛있어요? 그녀의 눈은 호기심과 배고픔으로 빛났다. 김민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맛있어요. 나중에 조금 먹어볼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웨이터가 가져온 갓 구운 빵으로 향해 있었다. 그 향기는 그녀의 공복에 고문 같았다. 먹어도 돼요? 소연이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물론이죠. 다 너를 위한 거예요. 김민호가 빵 바구니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소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작은 롤빵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첫 번째 한 입은 조심스러웠고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 단순한 음식을 완전히 음미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치였다. 혼자서 눈물이 그녀의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만들어주셨던 빵 같아요. 소연이 마침내 말했다. 이 감정적인 비교는 김민호의 어머니 이수연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그가 10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이 공유된 상실감은 그들의 외로움과 슬픔 경험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감정적 다리를 만들었다. 나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김민호가 속삭였다. 10살 때였죠. 소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슬펐어요. 매우 슬펐어요.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아직도 그녀가 그리워요. 저도 그래요. 소연이 빵을 다시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엄마는 제가 배고프지 않게 항상 신경 써주셨어요. 제일 힘들 때도요. 그녀의 단순한 말은 김민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금융제국을 구축하는 동안 바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스마트폰은 테이블 위에 무시된 채 놓여 있었다. 처음으로 그것은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정우석 웨이터가 조용히 다가와 소연을 위한 호박죽을 가져왔다. 그것은 메뉴에 없는 것이었지만 주방장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다. 그 증기가 차가운 저녁 공기에 피어올랐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김민호가 부드럽게 경고했다. 소연은 주에 깊게 숟가락을 들고 김민호의 동작을 관찰하여 어떻게 식사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배웠다. 그녀는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에 조심스럽게 풀었다. 이 작은 제스처는 그녀의 어머니가 더 행복한 시절에 가르쳤던 교훈의 흔적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힐끗 보고 있었지만 김민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완전히 현재에 있었다.
소연의 개인사는 조심스러운 질문과 가슴 아프게 솔직한 대답을 통해 점차 펼쳐졌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는 그녀가 너무 귀찮다며 누군가가 그녀를 돌볼 것이라고 약속하며 떠났다. 이 공허한 약속은 결국 완전한 버림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서울의 차가운 거리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 이런 부모의 배신을 설명할 때 그녀의 체념은 어떤 아이도 가져서는 안 될 강요된 성숙함을 드러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김민호가 호박죽을 거의 다 먹은 소연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소연은 입을 닦으며 잠시 눈을 내렸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버지는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소주를 많이 마셨어요.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 슬픔과 술은 너무 자주 함께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짐을 싸셨어요. 제게 소연아, 아빠가 곧 돌아올게. 이모가 널 돌봐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모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주거 상황은 위험하고 불안정했다. 문희 씨라는 아파트 경비 아주머니가 허락할 때는 계단 아래 공간을 사용했고 더 어려운 밤에는 열린 공원이나 한강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다. 이러한 필사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그녀의 자연스러움에 김민호의 가슴은 실제 육체적 통증으로 조여들었다. 각각의 세부 사항은 그를 동시에 분노와 개입하려는 결심으로 가득 채우는 제도적 방치와 사회적 버림의 층위를 드러냈다.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김민호가 물었다. 비록 그 대답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주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점 뒤에서 기다리면 가끔 남은 것을 주기도 해요. 이모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면 김밥을 사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때로는 쓰레기통에서 찾아요. 김민호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알고 있었다. 빈부 격차, 자살률, 노인 빈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차원의 실패였다. 7살 아이가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었다. 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그가 물었다. 소연의 눈이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처음에는 계속 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더러운 손을 내려다보았다. 다른 아이들이 제가 냄새 난다고 놀렸어요.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부르셔서 왜 씻지 않는지 물으셨어요. 그리고 교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웨이터가 구운 생선과 밥 몇 가지 반찬을 가져왔다. 그것은 메인 코스였지만 아이에게 적합하도록 단순화되었다. 맛있겠다. 소연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빛났다. 천천히 먹어요. 김민호가 부드럽게 조언했다. 배탈 날 수 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생선 조각을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집었다. 그녀의 젓가락 사용 솜씨는 서툴렀지만 그녀는 열심히 노력했다. 김민호는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그녀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두기로 했다. 이수민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셨어요. 소연이 문득 말했다. 제가 반에서 가장 책을 잘 읽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학도 잘했어요. 김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아이의 잠재력이 거리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지능과 회복력은 분명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계획하기 시작했다. 학교가 그리워요. 그가 물었다.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책이 그리워요. 그리고 친구들도요. 그녀는 갑자기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금은 더러워서 갈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화내실 거예요. 김민호는 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에게서 교육의 기회마저 빼앗긴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거의 신성시대는데 소연은 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거부당했다. 식사를 계속하면서 소연은 식당 인테리어를 둘러보았다. 수정 샹들리에 우아한 도자기, 호화로운 장식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완전히 낯선 세계였다. 여기는 궁전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김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비싼 식당일 뿐이었다. 하지만 소연의 눈을 통해 보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 깨달았다. 비난의 시선은 여전히 김민호의 테이블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대표했던 것이 이제는 배제와 피상성의 상징으로 보였다. 소연이 순진하게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에 대해 물었을 때
김민호는 외교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중요한 것보다 겉모습에 더 신경을 쓴다고 설명했다. 왜 그 아줌마가 우리를 그렇게 쳐다봐요? 소연이 물었다. 그녀는 옆 테이블의 화려한 목걸이를 한 여성을 가리켰다. 김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보이거나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소연의 대답은 그를 놀라게 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나 봐요. 그녀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지혜에 김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현명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생선의 마지막 조각을 먹는 것을 지켜보면서 김민호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깊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접시 바닥을 조심스럽게 긁어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치 수년간 자신의 눈에서 베일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그는 인간 존재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식사 도중 그는 조용히 자신의 운전기사이자 개인 비서인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긴급했다. 태준 씨, 급한 부탁이 있어요. 7살 여자아이를 위한 아동복이 필요해요. 원피스, 바지, 티셔츠, 파자마, 신발, 그리고 기본적인 개인 위생 용품들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소연이 듣지 못하게 했다. 네, 사장님. 강태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특별한 요청이 있으신가요? 따뜻한 옷이어야 해요. 겨울용으로요. 그리고 예쁜 것으로 골라주세요. 1시간 안에 레스토랑으로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손님 방을 준비해 주세요. 아이를 위한 방인가요, 사장님?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항상 그랬듯이 전문가답게 행동했다. 네, 맞아요. 세부 사항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김민호는 소연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중요한 전화였어요. 그녀가 물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식당 지배인이 테이블로 접근했다. 그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이제는 김민호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김 사장님, 그가 공손하게 말했다. 손님들 중 몇 분이 약간의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명성에 관해서 김민호는 지배인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어떤 명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고픈 아이들을 내쫓는 명성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명성인가요? 지배인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저는 단지 이 아이는 오늘 밤 저와 함께 식사합니다. 김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누구든 그것이 불편하다면 그들은 떠나도 좋습니다. 제가 그들의 계산서를 지불하겠습니다. 지배인은 허리를 깊이 숙이고 물러났다. 소연은 김민호를 경외심에 찬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정말 용감하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김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자신을 용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처음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디저트 시간이 되자 김민호는 소연에게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아이스크림 먹어본 적 있어요? 그가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게 뭐예요? 김민호는 잠시 충격을 받았다. 아이스크림은 한국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간식이었다. 그것조차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이에요. 웨이터가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이 담긴 작은 그릇들을 가져왔다. 바닐라, 초콜릿, 딸기, 녹차. 소연의 눈이 즐거움으로 커졌다.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네, 다 너를 위한 거예요. 어떤 맛이든 먹어보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알려줘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작은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그녀의 얼굴에 순수한 기쁨이 퍼졌다. 차갑고 달아요. 그녀가 숨을 헐떡였다. 정말 맛있어요. 김민호는 그녀가 각 맛을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새로운 맛에 대한 발견의 기쁨이 매번 나타났다. 그녀의 행복은 전염성이 있었고 김민호는 자신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연은 마지막 숟가락을 먹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 단순한 말은 김민호의 마음을 꿰뚫었다. 이 아이에게는 아이스크림 몇 숟가락과 따뜻한 식사가 가장 좋은 날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강태준이 도착했을 때 그는 상표가 붙은 여러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는 김민호의 지시대로 신속하게 행동했으며 아이를 위한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강남의 고급 백화점에 들렀다. 태준은 김민호와 소연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기 전에 잠시 주저했다. 그는 10년 동안 김민호를 모셨지만 한 번도 그가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사장님, 태준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요청하신 물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김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태준 씨. 정말 빨랐네요. 소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새로운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움츠렸고 약간 불안해 보였다. 낯선 성인 남성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이었다. 소연 양, 이분은 강태준 씨예요. 제 운전기사이자 많은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김민호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태준 씨, 이쪽은 정소연 양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어요. 태준은 전문가답게 미소를 지으며 소연에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연 양. 소연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호는 태준에게 쇼핑백을 테이블로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소연 양, 이건 너를 위한 거예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저요? 저를 위한 거예요? 네, 다 너를 위한 거예요. 김민호가 확인해 주었다. 소연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쇼핑백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 생일도 아닌데요. 김민호는 그녀의 단순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선물이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온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다.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태준은 첫 번째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가방 안에는 화려한 패턴이 있는 따뜻한 겨울 파자마, 편안한 면 티셔츠, 두꺼운 겨울 양말이 있었다. 소연은 부드러운 천을 만지며 경외심에 찬 표정을 지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네, 다 너를 위한 거예요. 김민호가 확인해 주었다. 두 번째 가방에는 두꺼운 겨울 코트, 모자, 장갑, 그리고 귀여운 부츠가 들어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코트를 꺼내 자신에게 대보았다. 그것은 완벽한 사이즈였다. 너무 예뻐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러운 천을 어루만졌다. 정말 따뜻할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방은 소연을 가장 놀라게 했다. 그 안에는 전자발광 다이오드가 달린 운동화가 있었다. 아이가 걸을 때마다 신발 옆면이 다양한 색상으로 빛나는 종류였다. 한국의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 있는 신발이었지만 소연에게는 마법과도 같았다. 이거 빛이 나요? 그녀가 신발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물었다. 네, 걸을 때 빛이 나요. 김민호가 설명했다. 신어볼래요? 소연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호는 그녀가 더러운 맨발에 신발을 신도록 도왔다. 그녀는 신발 안에 발을 넣자마자 경이로움에 숨을 들이마셨다. 너무 편해요. 그녀가 감탄했다. 일어나서 걸어볼래요? 김민호가 제안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서 내려와 레스토랑 바닥을 가로질러 몇 걸음 걸었다. 매 걸음마다 신발이 다양한 색상으로 빛났다. 그녀의 얼굴에 순수한 기쁨이 퍼졌다. 그녀는 발을 구르고 작은 점프를 하며 신발이 만들어내는 빛의 패턴을 지켜보았다. 아저씨, 봐요. 빛이 나요. 그녀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김민호는 그녀의 행복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가 수십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새로운 고급차를 구입할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다. 이 단순하지만 진정한 기쁨에는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다. 마지막 가방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 하늘색 원피스 드레스였는데 태준이 특별히 골랐던 것이었다. 이것은 특별한 나를 위한 거예요. 김민호가 설명했다. 네가 원할 때 입을 수 있어요. 소연은 드레스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항상 제게 파란색 드레스를 사주고 싶어 하셨어요. 제 눈동자 색깔과 잘 어울린다고 하셨거든요. 김민호는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갈색 눈에는 반짝이는 지능과 상처받은 영혼의 깊이가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아저씨?
김민호는 그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가 이 작은 소녀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나 동정심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감이었다. 때로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그냥 맞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 너를 돕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느꼈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해의 표정이 스쳤다. 엄마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고요. 태주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10년 동안 그는 김민호가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사업가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인간미를 그의 고용주에게서 다시 보고 있었다. 사장님, 태준이 공손하게 말했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실 때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태준 씨. 이제 갈 준비가 된 것 같네요. 그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집에 가자, 소연 양. 식사 전에 조금 씻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김민호가 소연에게 제안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항상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소연이 대답했다. 이 단순한 말은 그녀가 한때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지배인은 어쩔 수 없이 소연을 고급 화장실로 안내했다. 소연은 김민호를 떠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 불안함이 스쳤다. 돌아오면 아저씨가 여전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는 깊은 불안정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너무 많은 어른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던 것이다. 물론이죠. 김민호는 진심을 담아 약속했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약속해요. 이 간단한 약속은 그들의 새로운 현실에서 처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약속이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본 후 지배인을 따라갔다. 소연이 없는 동안 김민호는 추가적인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본능적으로 내리고 있는 결정에 실질적인 세부 사항을 정리했다. 강태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태준 씨 손님방을 준비해 두세요. 아이용 침구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초의 변호사님과 약속을 잡아주세요. 논의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은 24시간 전만 해도 완벽하게 통제된 일정과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미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삶에 7살짜리 아이를 데려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고급 화장실에서 소연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사치를 경험하고 있었다. 금도금된 수도꼭지, 향기로운 비누, 부드러운 수건들. 그녀를 돕도록 지정된 여성 직원은 그녀가 기본적인 것들에 보이는 진심, 어린 감사함에 감동했다. 손을 씻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연은 따뜻한 물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덮자 기쁨의 한숨을 내쉬었다. 물이 따뜻해요. 그녀가 경이로움으로 속삭였다. 직원은 소연이 얼굴도 씻을 수 있도록 도왔다. 흙과 먼지가 씻겨 내려가자 아래에서 어린 소녀의 섬세한 특징이 드러났다. 매끄러운 뺨, 사랑스러운 턱선, 맑은 눈. 직원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아주 예쁜 아이네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소연은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오랜만에 보는 깨끗한 얼굴이었다. 직원이 그녀의 엉킨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빗질해주자 소연은 자신이 왜 김민호를 아빠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 아저씨가 제 아빠처럼 보여서요. 하지만 진짜 아빠는 아니에요. 제 아빠는 오래전에 떠났어요. 이 감정적인 거짓말은 그녀의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제는 정서적인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김민호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소연의 외모 변화는 놀라웠다. 얼굴을 씻은 것만으로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아이로 보였다. 더러움 아래에 가려져 있던 섬세한 특징들이 이제 드러났다. 김민호는 진심으로 감동했다. 와, 소연 양 정말 예쁘네요. 그가 말했다. 소연은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맨발은 여전히 지저분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 신발을 가리켰다. 이것도 신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민호가 대답했다. 지금부터 내 것이니까요.
그가 계산서에 사인하는 동안 소연은 그녀의 새 신발을 신고 레스토랑 바닥을 조금 걸어 다녔다. 매 걸음마다 신발이 다양한 색으로 빛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그녀는 돌아와서 김민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제 어디로 가요? 그녀가 물었다. 집에 가요. 김민호가 대답했다. 내 집이지만 이제 내 집도 될 거예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식당을 나서면서 그들은 지배인의 깊은 인사를 받았다. 김민호는 관대한 팁을 남겼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지배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아이들이 불편함으로 간주되는 장소에 대해서요. 아마도 제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구 근처에서 그들은 나이든 신사를 만났다. 그는 저녁 내내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본 손님이었다. 그는 김민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당신이 보여준 것은 제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조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김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 단순한 승인이 어떤 비즈니스 상을 받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서울의 밤하늘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소연은 김민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녀의 새 신발이 흰 눈 위에서 다채로운 빛으로 춤추었다. 호화로운 검은색 제네시스 리무진이 식당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뒷문을 열자 소연은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그녀는 이런 차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종류의 것이었다. 이게 아저씨 차예요? 그녀가 경외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그렇습니다. 타볼래요? 소연은 주저하며 자신의 더러운 옷을 내려다 보았다. 제가 차를 더럽힐까봐 걱정돼요. 그녀가 속삭였다. 김민호는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차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그는 소연이 리무진에 올라타도록 도왔다. 그녀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자 감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부는 넓고 따뜻했으며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소연은 겨울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창가에 코를 바짝 대고 앉았다. 너무 예뻐요. 그녀가 강남의 밝게 빛나는 고층 빌딩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김민호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순수한 감탄을 지켜보았다. 그에게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 아름다움을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했다. 소연의 눈을 통해 보니 그는 도시의 마법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저기가 어디예요? 소연이 창문 너머로 높이 솟은 롯데월드 타워를 가리키며 물었다. 롯데월드 타워예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김민호가 설명했다. 언젠가 데려가 볼게요. 꼭대기에서는 서울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소연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정말요?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민호가 약속했다. 그는 자신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차가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을 때 소연은 창문 밖을 더욱 열심히 바라보았다. 높은 철문과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차를 맞이했다. 그들은 김민호의 차를 알아보고 깊이 인사를 했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가 대답했다. 지금부터는 내 집이기도 해요. 차가 지하 주차장에 멈추자 강태준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개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최상층으로 향했다. 소연은 엘리베이터 벽에 설치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녀의 깨끗한 얼굴과 더러운 옷의 대비가 선명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직접 김민호의 펜트하우스로 들어섰다. 공간은 넓고 우아했으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파노라마 정형이 펼쳐졌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고급 가구들이 공간을 장식하고 있었다. 소연은 압도되어 현관에 서 있었다. 여기는 궁전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김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큰 집일 뿐이에요. 중년 여성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시선이 소연에게 향했을 때 그녀의 눈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이 어린 손님은 누구신가요? 정경숙 씨. 이쪽은 정소연 양이에요. 오늘 밤부터 우리와 함께 지낼 거예요. 김민호가 설명했다. 소연 양, 이분은 정경숙 씨예요. 우리 집을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경숙은 소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소연 양. 소연은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경숙은 소연의 상태를 빠르게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판단이 아닌 따뜻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목욕을 준비해 드릴까요? 따뜻한 물이 좋을 것 같네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목욕이요? 네, 커다란 욕조가 있어요. 경숙이 설명했다. 거품도 넣어 드릴게요. 소연은 김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불안함이 스쳤다. 그녀는 그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경숙 씨와 함께 가서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런 다음 내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경숙의 손을 잡고 함께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민호를 바라보았다. 이건 꿈이 아니죠?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꿈이 아니에요. 김민호가 확인해 주었다. 진짜예요. 경숙과 소연이 사라지자 김민호는 자신의 넓은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겨울 햇살이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김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소연과의 만남 그리고 그가 내린 급작스러운 결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는 손님방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소연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하얀 시트 사이에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나 김민호가 눈여겨본 것은 그녀가 모든 새 옷들을 침대 옆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잠든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이 작은 발견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은 상실과 불신을 경험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취약성은 그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부엌으로 돌아온 김민호는 경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했다. 소연 양은 아직 자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아마 몸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목욕을 하고 나서 거의 즉시 잠들었어요. 가엾은 아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시다면 여쭈어봐도 될까요?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김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노숙자예요. 버려진 아이죠. 경숙의 눈이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그런 어린아이가 거리에 버려질 수 있죠? 그게 제가 궁금한 점이에요. 김민호가 대답했다. 오늘 초에 변호사를 만나서 어떻게 그녀를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에요. 사장님이 그 아이를... 경숙이 말을 끝맺지 못했다. 입양할 생각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안전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김민호가 대답했다. 그 아이에게는 기회가 필요해요. 그들의 대화는 소연이 거실로 조용히 들어오면서 중단되었다. 그녀는 새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아직 잠에서 깬 후 엉켜 있었다. 그녀는 눈을 비비며 주변을 살폈다. 안녕하세요, 소연 양. 김민호가 따뜻하게 인사했다. 잘 잤어요? 소연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네, 침대가 너무 푹신푹신했어요. 구름 위에서 자는 것 같았어요. 아침 먹을래요? 경숙 씨가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고 계세요. 소연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요? 배고파요. 경숙은 테이블에 아침 식사를 차렸다. 전통적인 한국식 아침 식사였다. 갓 지은 밥, 된장국, 김치, 몇 가지 반찬들. 소연은 경외심을 가지고 음식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아침으로 먹는 거예요? 그녀가 놀라워하며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가 대답했다. 잘 먹어야 건강해지니까요. 그들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소연은 모든 것을 조금씩 맛보았고 특히 된장국에 빠져들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것과 비슷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소연 양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김민호가 물었다. 소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학교에 다닐 때는 매일 책을 읽었어요. 이수민 선생님이 제가 반에서 가장 책을 잘 읽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아주 똑똑한 아이네요. 김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오늘 우리가 할 일 중 하나는 책을 사는 거예요. 어떤 책을 좋아해요? 정말요? 소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동화책이요. 그리고 동물에 관한 책도요. 그럼 오늘 오후에 서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소연은 너무 기뻐서 거의 의자에서 뛰어오를 뻔했다. 그러나 곧 그녀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하지만 저 학교는 어떡하죠?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김민호는 이 질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도 오늘 해결할 일 중 하나예요. 먼저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 학교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요? 소연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약속해요. 김민호가 대답했다. 그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침 식사 후 김민호는 소연에게 펜트하우스를 안내했다. 그녀는 넓은 공간, 현대적인 기술, 그리고 모든 편의 시설에 경이로움을 표했다. 특히 그녀를 매혹시킨 것은 김민호의 서재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모든 책들을 읽으셨어요? 그녀가 놀라움으로 물었다. 대부분이요. 그가 대답했다. 이제 당신도 원하는 만큼 읽을 수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 퍼진 순수한 기쁨을 보며 김민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 아이는 기회가 필요했고 그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김민호의 변호사인 최준호가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는 50대 중반의 꼼꼼하고 전문적인 사람으로 10년 넘게 김민호의 법률 문제를 처리해왔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소연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듣자 그의 평소의 침착함이 잠시 흔들렸다.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다고요? 최준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그들은 김민호의 서재에서 대화하고 있었고 소연은 경숙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김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소연 양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최준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생각에 잠겼다. 우선 아동보호기관에 이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버려진 아동을 발견했으니까요. 그 후에는 임시보호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 사장님 같이 미혼이고 직업적으로 바쁜 남성이 아동의 양육권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김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최준호가 확인했다. 특히 사장님의 사회적 지위와 재정적 안정성을 고려하면요. 하지만 철저한 심사와 여러 번의 가정 방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연 양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녀를 버렸다고 합니다. 김민호가 설명했다. 그래도 법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서 그의 부모 권리 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준호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소연 양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용이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최준호는 그의 고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김민호가 이렇게 강한 감정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냉철하고 계산적이던 사업가가 이제 한 아이의 복지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최준호가 약속했다. 그리고 조사관을 시작해서 소연 양의 배경과 부모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날 무렵 소연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다. 김민호가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무슨 일이에요, 소연 양?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경숙 아주머니가 점심 준비가 됐다고 하셨어요. 소연이 말했다. 그녀는 최준호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준호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소연 양. 난 최준호라고 해. 김 사장님의 변호사야. 변호사가 뭐예요? 소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야. 최준호가 설명했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지. 소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문제가 많아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단순하면서도 가슴 아픈 질문에 두 성인 모두 잠시 말을 잃었다. 최준호는 김민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결심이 서린 것을 보았다. 그래 소연 양, 최준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가 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거야. 점심 식사 후 최준호는 떠났고 김민호와 소연은 약속대로 서점으로 향했다. 강남의 대형 서점에서 소연은 아동도서 섹션을 발견하고 경이로움에 넋을 잃었다. 그녀는 한 책에서 다른 책으로 뛰어다니며 각 페이지를 열심히 넘겨보았다. 아저씨, 이 책들 너무 예뻐요.
그녀가 생생한 일러스트가 담긴 동화책을 들어 올리며 외쳤다. 김민호는 그녀의 열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봐요. 소연은 망설였다. 몇 권 골라도 돼요? 물론이죠. 김민호가 대답했다. 원하는 만큼 골라요. 2시간 후 그들은 20권이 넘는 책을 구입했다. 소연은 고른 책 더미를 자랑스럽게 안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서점을 나서면서 김민호는 자신이 내릴 중요한 결정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그는 소연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옳게 느껴지는 결정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민호는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연 양, 물어볼 게 있어요. 소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아저씨,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내 말은 영구적으로요. 내가 네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김민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진짜로요? 네, 진짜예요. 김민호가 확인했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난 네가 나와 함께 살고 학교에 다시 다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다음 갑자기 그녀는 김민호에게 달려들어 그를 꽉 껴안았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녀가 그의 셔츠에 대고 흐느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김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강력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 그는 이 아이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을 했다. 그럼 결정된 거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해요. 소연 양.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 김민호는 소연의 새 방을 꾸미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단순한 손님방이었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공간을 만들 수 있기를 원했다. 어떤 색을 좋아해요? 그가 물었다. 파란색이요. 소연이 즉시 대답했다. 하늘색이요. 엄마가 제 눈이 하늘을 닮았다고 하셨거든요. 김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하늘색으로 하죠. 벽지, 커튼, 이불 모두요. 소연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정말요? 제 방을 꾸밀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제 내 집이니까요. 이 단순한 선언은 소연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집, 그녀가 말을 되풀이했다. 오랫동안 집이 없었어요. 김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는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있을 거예요. 저녁 식사 후 김민호는 소연이 선택한 책 중 하나를 읽어주기로 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소연은 기대에 차서 그에게 기대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준 것은 언제였을까?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가 어린 시절에 그녀에게 읽어드렸을 때일 것이다. 파란 용의 여행, 그가 표지를 읽었다. 준비됐어요? 소연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새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경숙이 해준 목욕 후에 깨끗하고 빛났다. 김민호가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을 때 그는 소연이 모든 단어를 귀에 깊게 따라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정말 뛰어난 독자였다. 때때로 그녀는 그가 실수로 단어를 건너뛰면 정중하게 그를 바로잡기도 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소연은 졸음에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김민호의 팔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책을 덮고 부드럽게 물었다. 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권만 더요. 소연이 하품하며 간청했다. 김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 밤에요. 이제 내 새 방에서 자야 해요. 그는 그녀를 침대에 데려다 주었고 경숙은 이미 침대를 두고 준비해 두었다. 소연이 따뜻한 이불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그녀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김민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질문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요. 김민호가 대답했다. 아저씨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이인데요. 김민호는 이 질문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대답했다. 소연 양,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아니에요. 당신은 중요해요. 모든 아이는 중요해요. 그리고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은 똑똑하고 용감하고 친절해요. 당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매우 특별한 거예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도 특별해요. 아저씨는 제 천사예요. 김민호는 이 단순한 말에 압도되었다. 그는 평생 동안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어떤 것도 이 순수한 인정만큼 그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고마워요, 소연 양. 이제 자요. 내일은 바쁜 날이 될 거예요. 아저씨는 어디 가요? 소연이 갑자기 불안해하며 물었다. 난 그냥 내 방에 가서 잘 거예요. 바로 복도 건너편이에요. 약속하세요? 아침에 여기 계실 거예요? 약속해요. 김민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난 어디 안 가요.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좋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안녕히 자요, 소연 양. 김민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새로운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가 그리워졌다. 그녀라면 그의 결정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르쳤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준호 변호사였다. 사장님, 아동보호기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임시 보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최 변호사님. 소연 양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가 서울 남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김민호는 창문으로 다가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수많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에 소연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 남자가 자신의 딸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김민호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그는 소연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가 잠들기 직전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이 문간에 서 있었다. 새 곰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소연 양?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자도 될까요? 김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큰 침대 한쪽을 가리켰다. 물론이죠. 여기로 와요.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로 올라왔다. 그녀는 이불 아래로 들어가 곧 잠이 들었다. 김민호는 이 작은 존재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경이로워하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고마워요, 소연 양. 그가 잠든 아이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다음 몇 주는 법적 절차와 도전적인 적응의 시간이었다. 사회복지사 박지원은 다음 날 아침 정확히 11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과 친절한 미소를 가진 전문가였다. 소연과 김민호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왔고 그녀의 노트북에는 끝없는 질문 목록이 준비되어 있었다. 김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박 씨가 소연이 경숙과 함께 다른 방에 있는 동안 말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버려진 아동을 시설에 배치하거나 자격을 갖춘 위탁 가정에 맡깁니다. 독신 남성이 갑자기 법적 보호자가 되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연 양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요.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박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소연이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종 아동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생물학적 아버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부모 권리 포기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당신의 가정 환경이 아동에게 적합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김민호가 물었다. 빠르면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박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소연이가 현재 긴급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집은 안전하고 그녀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 보호 상태로 여기 머물 수 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소연과 개인적으로 대화했다. 그들의 대화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김민호는 불안하게 기다렸고 최준호 변호사가 그를 안심시켰다. 이것은 표준 절차입니다, 사장님. 그들은 소연 양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침내 박 씨가 소연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소연이는 아주 똑똑한 아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방문 이후 소연의 정식 입양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김민호는 여러 공식 양식을 작성하고 재정 기록을 제출하고 심리평가를 받았다. 그는 입양 부모 교육 과정에 등록하여 주말마다 수업에 참석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회사 일은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다. 그는 CFO인 이현우에게 더 많은 책임을 위임했고 중요한 회의만 참석했다. 이것은 그의 경영진에게 충격이었다. 김민호는 항상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사장님? 이현우가 어느 오후 김민호가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취소했을 때 물었다. 개인적인 우선순위가 변했어요, 현우 씨. 김민호가 간단히 대답했다. 소연이 지내는 동안 펜트하우스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한때 미니멀하고 차가웠던 공간이 점차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 소연의 방은 하늘색 벽지, 별이 빛나는 천장 조명, 아이다운 가구로 완전히 새롭게 꾸며졌다. 그녀의 그림이 냉장고와 벽을 장식했고 장난감과 책이 이전에는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공간에 흩어져 있었다. 김민호는 놀랍게도 이 혼란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집의 따뜻함과 생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최준호의 조사팀은 소연의 아버지를 찾기 위한 진전을 이루고 있었다. 소연의 어머니 이름과 그들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가능성 있는 후보를 몇 명 좁혔다. 정기철이란 이름의 남자가 있습니다. 최준호가 김민호에게 보고했다. 그는 소연이의 어머니 한지민 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는 부산 근처의 한 리조트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김민호가 물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설명이 소연 양이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김민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소연의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 남자를 향한 분노가 있었다. 어떻게 자신의 딸을 버릴 수 있었을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그 남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찾으면 알려주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밤에 소연을 재우면서 김민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저씨,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불안하게 물었다. 그럴 거예요. 김민호가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약속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준호의 연락을 받은 지 일주일 후 김민호는 부산행 KTX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는 경숙에게 소연을 맡기고 왔다. 그녀는 이제 학교 입학 테스트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김민호는 그녀의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소연에게 단지 사업차 부산에 간다고만 말했다. 해운대 해변 근처의 고급 리조트에 도착하자 김민호는 로비에서 최준호를 만났다. 변호사는 그에게 짧은 브리핑을 제공했다. 정기철 씨는 이곳에서 5년째 바텐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리조트 매니저에게 당신이 투자자라고 말해두었습니다.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정말 소연의 아버지인지 확신합니까? DNA 검사는 아직 없지만 모든 정황이 일치합니다. 소연이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와도 닮았고요. 그들은 리조트의 고급 바로 향했다. 그곳은 평일 오후라 거의 비어 있었다. 카운터 뒤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한 바텐더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대리석 카운터를 닦고 있었다. 김민호는 배 가까이 다가가 바텐더가 그를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렸다. 어서 오세요, 손님.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민호는 잠시 그를 관찰했다. 소연의 눈과 같은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정기철 씨신가요? 김민호가 물었다. 남자의 표정이 살짝 경계로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김민호라고 합니다. 정소연 양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철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교대 시간이 1시간 후에 끝납니다. 해변 쪽 테라스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김민호는 동의했고 그와 최준호는 테라스에서 기다렸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김민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정확히 1시간 후 기철이 테라스에 나타났다. 그는 이제 평상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걱정의 주름이 있었다. 소연이가 괜찮습니까? 그가 자리에 앉으며 즉시 물었다. 김민호는 그의 첫 질문이 딸의 안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약간 놀랐다. 네, 그녀는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기철의 어깨가 안도감으로 풀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녀를 찾으셨나요? 김민호는 소연과의 만남, 그리고 그 후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기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끔찍한 아버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할 변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듣고 싶군요. 김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어떻게 7살 아이를 거리에 버릴 수 있었습니까? 기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민이 소연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직업을 잃었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소연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에게 부탁했죠. 그녀가 소연이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죠. 김민호가 말했다. 아니요. 기철이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동생도 자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연이에게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여동생은 아동복지기관에 보냈다고 했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 그녀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계속 찾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소연이가 제 없이 더 행복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김민호는 이 남자를 향한 분노가 약간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약하고 실패한 아버지였지만 진정한 괴물은 아니었다. 소연이는 거의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김민호가 말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살았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 남은 인생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겁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철이 마침내 물었다. 최준호가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를 꺼냈다. 정씨, 김 사장님은 소연 양을 입양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의 부모 권리 포기서가 필요합니다. 기철은 잠시 문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또한 이해도 있었다. 소연이가 행복한가요? 그가 김민호에게 물었다. 네. 김민호가 진실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었다. 서명하기 전 그가 말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소연이가 나이가 들어서 만약 그녀가 원한다면 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김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건 소연이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저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공평한 조건입니다. 기철이 말하고 서류에 서명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김민호는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기철과의 만남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통찰력을 주었다. 그는 기철을 단순히 무책임한 아버지로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대신 깊은 후회와 자기 혐오에 시달리는 깨진 남자를 발견했다. 인생은 결코 흑백으로 나뉘지 않았다.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준호가 옆자리에서 말했다. 그저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잘못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민호가 대답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그 레스토랑에 가지 않았다면 또는 소연 양이 다른 테이블로 갔다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최준호가 상기시켰다. 어쩌면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예전에는 운명 같은 개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알겠는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소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흥분되었다. 그가 정확히 언제 이 작은 소녀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는지 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분명히 그랬다. 펜트하우스로 들어서자마자 소연이 복도를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외쳤다. 김민호는 그녀를 들어올려 꼭 안아주었다. 나도 너를 보고 싶었어, 소연아. 보세요. 제가 그린 거예요. 소연이 자랑스럽게 그림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키가 큰 남자와 작은 소녀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 위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김민호는 감정에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 아름다워.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 주 후반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도착했다. 김민호의 형 김민석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것이다. 두 형제는
몇 년 동안 소원해진 상태였다. 민석은 사업가가 아니라 대학 교수였고 그들은 인생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 형, 김민호가 놀라서 외쳤다.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의 제사가 다음 주잖아. 민석이 설명했다. 네가 잊었나 싶어서. 김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정말로 잊고 있었다. 소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너무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들어와. 그가 형을 안으로 초대했다. 민석은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곳곳에 있는 아이의 흔적에 놀랐다. 뭔가 말해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김민호가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소연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민석을 보고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김민호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형, 이쪽은 정소연이에요. 곧 내 딸이 될 아이죠. 김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날 저녁 소연이 잠든 후 두 형제는 발코니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김민호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소연의 상황, 그리고 그를 입양하기로 한 결정까지. 솔직히 네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어. 민석이 인정했다. 항상 사업과 성공에만 집중했잖아. 나도 놀랐어. 김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아. 소연이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민석은 동생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를 주목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평화가 있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석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어. 김민호가 대답했다. 다음 날 민석은 소연과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소연의 밝은 성격과 지적 호기심이 곧 얼음을 녹였다. 그들은 함께 수학 문제를 풀고 민석이 가져온 과학책을 읽었다. 민석 삼촌이 정말 똑똑해요. 소연이 나중에 김민회에게 말했다. 저도 커서 교수가 되고 싶어요. 김민호는 웃었다. 뭐든지 될 수 있어, 소연아. 저녁 식사 때 민석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입양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느리지만 진전이 있어. 김민호가 대답했다. 최 변호사가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하고 있고 소연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도 이미 부모 권리 포기서에 서명했어. 그래도 쉽지 않을 거야. 민석이 경고했다. 독신 남성이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어. 알아. 김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민석이 물었다. 김민호는 놀라서 형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정말로? 물론이지. 민석이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리고 이제 소연이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거야. 김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소연이 그에게 가져다 준 또 다른 선물, 그의 형과의 재연결. 그날 밤, 김민호는 소연의 방에서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소연이 갑자기 물었다. 아저씨, 이제 아저씨가 제 아빠인가요? 김민호는 그 단순한 질문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곧 그렇게 될 거야, 소연아. 법적으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렇다고 생각해. 소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그럼 이제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소연아. 네가 원한다면. 사랑해요, 아빠. 소연이 속삭였다. 나도 너를 사랑해, 내 딸. 김민호가 대답했다.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서류와 법적 절차는 단지 형식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입양 청문회 날이 마침내 도래했다. 날씨는 서울의 전형적인 초봄의 모습을 보였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간간히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김민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가장 품위 있는 정장을 입었다. 소연도 특별히 이 날을 위해 구입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긴장돼요, 아빠. 소연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김민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괜찮아, 소연아. 김민호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김민호도 내심 불안했다. 최준호 변호사가 그들이 모든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지만 가정법원 판사들이 독신 남성에게 여자아이의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은 엄숙한 분위기였다. 법정에는 김민호와 소연 외에도 최준호 변호사, 박지원 사회복지사, 그리고 몇몇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석도 도덕적 지원을 위해 참석했다. 이정화 판사는
50대 후반의 엄격한 표정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세심하게 파일을 검토한 후 고개를 들어 김민호를 바라보았다. 김민호 씨, 입양은 평생의 약속입니다. 그녀가 엄숙하게 말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소연 양은 이미 한 번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영구적으로 돌볼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판사님. 김민호가 확고하게 대답했다. 소연이는 이미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원 씨, 당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박 사회복지사가 일어섰다. 저는 김민호 씨의 가정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그와 정소연 양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소연 양은 그의 보호에 번창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소연 양의 교육, 정서적 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전문적인 의견으로는 이 입양이 소연 양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 판사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정소연 양, 당신에게도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김민호 씨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소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판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아빠, 김민호 아저씨는 저를 돌봐주세요. 저에게 책을 읽어주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악몽을 꿀 때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는 저를 사랑해요. 저도 그를 사랑해요. 법정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정화 판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이 케이스는 분명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고려할 때 저는 이 입양이 정소연 양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김민호 씨가 정소연 양의 법적 부모가 되는 것을 승인합니다. 그녀의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김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연이 그에게 달려와 안겼다. 이제 공식적으로 아빠가 되신 거예요. 그녀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래, 소연아. 그가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야. 법원을 나서면서 민석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축하해, 동생아. 이제 네가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되었군. 고마워, 형. 김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소연이의 삼촌이 되어주어서 고마워. 그들은 함께 김민호의 차로 향했다. 강태준이 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그리고 소연 양.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이 물었다. 이제 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김민호가 대답했다. 이제 너는 김소연이야. 정소연이 아니라. 소연은 새 이름을 몇 번 속삭여 보았다. 김소연, 마음에 들어요.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 경숙과 회사의 몇몇 임원들, 그리고 민석이 펜트하우스를 축하 장식으로 꾸며놓았다. 축하합니다. 배너가 벽에 걸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소연이 놀라서 물었다. 우리 가족을 축하하는 파티야. 김민호가 설명했다. 그날 저녁은 웃음과 이야기, 그리고 축하로 가득 찼다. 소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지난 몇 개월 동안 배운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했다. 김민호는 그녀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김민호와 소연은 발코니에 나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수많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빠, 소연이 물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제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요? 물론이지. 김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어. 사실 그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소연이 부끄러워하며 인정했다. 제가 정말 배고파서 아저씨가 도와줄 것 같았어요. 알아. 김민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때로는 거짓말이 진실이 되기도 해. 이제 내 말은 진실이 되었어. 소연은 그의 팔에 기대었다.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가족은 피보다 더 진한 것이라고요.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김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엄마는 현명한 분이셨구나. 하늘에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김민호는 자신의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녀라면 분명 기뻐했을 것이다. 소연아, 그가 말했다. 내가 너를 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네가 나를 구한 거야. 소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별빛을 담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아빠. 김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 그들은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서서 그들 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과 함께 나눌 수많은 날들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가장 뜻밖의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이 된다. 그리고 소연의 단순한 질문, 아빠 같이 밥 먹어도 돼요? 은 두 외로운 영혼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다.